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가 흥행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페타가 이 영화를 올해 최고의 동물 권리 영화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동물권 시태는 어떤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박주연 동물권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일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엔 한 여성이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나온 지 불과 10분 만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납치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수사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겠지만 입법 공백 문제 역시 놓쳐선 안 될 지점일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우리 법에 교제폭력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달리 피해자 보호 조치,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접근 금지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국내에선 지난 15대 국회부터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은 마련되지 않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가정폭력 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교제폭력 사건의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걸까요? 문제는 교제폭력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사건으로 검거되는 사람 수가 지난 2014년에는 7,000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13,000명에 육박할 만큼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교제폭력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하는 범죄라는 점 결코 잊어선 안 될 겁니다.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임박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보도 그리고 또 공식적인 어떤 입장 표명이 먼저 나온 데가 일본인데요. 교도통신의 보도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NHK의 경우에는 북한이 이런 방침을 국제해사기구에도 알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이걸 발사를 한다면 2016년 2월 이후에 약 7년 만에 발사체를 이제 발사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2016년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인공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지를 했고 그때 이제 2016년 2월 8일부터 25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 일정을 7일에서 14일로 수정한 다음에 바로 7일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거의 이제 뭐 발사가 임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NHK의 경우에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뒤에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이 지금까지 4차례인데 그중 2번은 궤도에 무언가를 올리긴 했는데 위성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위성은 일본 방위성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높이기 위한 발사였다고 보고 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공위성 발사 뭐 독려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일정을 특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발사하면 발사체가 떨어질 테니까 그걸 해당 국가나 이런 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다 이런 겁니까? 일본 해상보안청이 통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통보를 당연히 받았겠죠. 뭐 우리 정부에 통보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통보했다라는 것들이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다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하고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국가안보실도 이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개최를 해서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북한이 우리 빼고 다른 나라만 통보해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갑자기 들기도 하는데 일단 주변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는 상당히 강한 이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키나와 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 부대가 있고 여기 이제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지스함도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사체나 잔해물이 이 일본 이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파괴 조치 명령을 이미 내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일 또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걸 뭐 요격에 가까운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 이제 그것을 위한 이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뭐 군사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는 있는데 예. 이게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리가 되는 것을 뭐 요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발사나 또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어떤 이 긴장 관계가 조성된 거에 대해서 과거부터 어떤 쌓여온 그러한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 해결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균형 있는 그런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발사하는 발사체가 그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로 발사하는 거냐 아니면 위성 발사를 위한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뭐 어떤 개념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말 단계라고 하면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발사하고 난 다음에 껍데기인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발사를 했을 때 위로 치솟을 때 상승할 때 그때 요격을 해야 뭐 요격이 되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시다 우미오 총리의 말은 이제 잔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요격을 하겠다라는 것에 가까워 보이는데 실제 가능한지 그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잔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예고된 궤적을 가지고 뭐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네. 그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자국의 국민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북한이 뭘 쏘면 일본은 예민한 막 반응을 보였으니까. 경보가 막 네. 울리고 상당히 이제 그 어쨌든 떨어지는 데가 일본의 이 어떤 이 영역일 수 있는 거니까 예. 상당히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리가 그에 해당하는 이제 발언을 했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위성이냐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위성 기술이 그 정도로 이제 발전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위성을 올릴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위성이 준비가 돼서 그걸로 뭘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위성 기술이라는 게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조악한 어떤 형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해서 아무래도 발사를 뭔가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강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미사일 기술로 쉽게 이제 전이될 수 있는 이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북한의
군사 위성 기술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하게 되고요. 이건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 근데 일본이 이렇게 예민한 반응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시다 총리가 북한을 향해서 고위급 협의를 제안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뭐 갑작스럽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만남 및 북한과의 고위급 협의를 이제 제안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이후로 이제 이 북일 간에 이제 문제가 원래 있지 않습니까? 납치 피해자 문제가 있는데 네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언제든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북한 반응도 나와 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의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외무성 부상이 담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러한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에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이런 내용인데 네. 그러면서도 일본은 말이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말하지만 납치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됐다. 그리고 어떤 자위권 운운하면서 이것을 어떤 사실상의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 정권들의 방식을 가지고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면 오산이고 괜한 시간 낭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21세기 들어와서 두 차례 이 북일 정상회담과 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도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돌이켜봐라 이렇게도 꼬집기도 했습니다. 뭐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말을 돌려놔가지고 이게 대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옵션 자체는 살려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두 차례 이제 북한 당시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서 이 납북자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본 방문하게 한 다음에 되돌려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보냈잖아요. 그 그렇죠. 때문에 파탄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그것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일본의 무슨 책임을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을 연장해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은 우리는 응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완전히 이제 안 하겠다라는 취지는 또 아닌 거여서 일본이 뭐 새로운 조건이나 새로운 어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또 모르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는지가 또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오늘 일종의 자위대 함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뭐 우길기냐 아니냐 이거 논란이 있기는 한데 자위대 함기를 단체 부산항에 입항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의 호위함인 하마기리라는 이름의 이 배가 이 우길기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해상자위대의 기를 개항을 하고 오늘 이제 오전 9시 반에 부산 이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31일에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이 깃발을 개항한 채로 들어오는 게 국제적 관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문제 삼지는 않을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이 국제 가람식의 해상자위대가 초청이 됐었는데 네. 한국이 이제 이거 말고 일본 국기, 그러니까 일장기하고 태극기만 개항하라고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행사에 불참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그런 상황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어서 상당히 이제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이제 관건인 게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네. 이 각국의 이제 이러한 이제 함정들에 대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 하마기리 승조원들도 이 이종섭 장관을 향해서 경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국방부 장관이 또 경례를 같이 또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우길기에다가 서로 경례하는 모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어서 아마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국방부는 우길기랑 비슷한 모양의 깃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거 우길기 한 종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어디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길기라고 하는 게 이제 해가 떠오르는 모양을 다 이제 우길기라고 하는 것인데 네. 특히 문제가 되는 우길기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일본이 일제 시대 때 일본 제국군의 깃발 그것을 두고 이제 우길기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상황이지 군국주의의 않습니까?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 깃발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우길기하고 비교를 하면은 해가 이제 원래 과거에 이제 일본 군기는 중앙에 있는데 네. 일본 해상자위대기는 좌측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거 차이 외에는 거기
나와 있는 햇살 무늬 개수까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같냐 틀리냐 논쟁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사실상 이제 자위대를 이 설립을 할 때 완전히 과거의 그 일본군하고 일본군의 잔재를 일부러라도 이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좀 깃발을 써오면서 네. 주변국들이 이거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무시하는 그런 상황을 일본 자위대는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깃발의 모양 가지고 뭐 이렇게 그것은 이제 뭐 이 논점 이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뭐 군국주의 과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사죄, 사과, 반성, 성찰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별 용어가 다 동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 없이 일본이 그걸 그대로 계승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렇게 단 군함이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초죠. 이번 주 후반부쯤에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이건 뭐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회견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 후반 뭐 아니면 다음 주 뭐 공식 기자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양한 소통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명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네. 즉 기자회견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권의 특징 중 하나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이 닥칠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기자회견을 할지 안 할지를 정확하게는 아직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네. 다만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여간 공식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때 지난해 8월이 유의를 했는데요. 기자회견이 열릴 경우에는 취임 2년 차를 맞이한 어떤 인적 개편 구상이라든가 경제 민생 현안 또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대책 이런 현안들에 대한 입장이 밝힐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상당히 이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또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간호법 제정안 등의 이 법안들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의 어떤 불가피성이나 이런 것도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있고 또 이제 노조 대응에 관한 어떤 입장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하나하나가 다 폭발력 있는 이슈들이어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상당히 국민들이 이제 궁금할 것인데 그 궁금증이 풀리는 자리가 마련되는지가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부터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이 약간 연기됐다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거 보니까 아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동안에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말고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건 굉장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동물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도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SBS의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많이 봤는데요. 지금도 거의 개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특이한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아시는 분들 다 아세요. 그렇죠. 얘기하세요. KBS이기 때문에 또. 근데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은퇴 안내견 세로미하고 네. 이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지내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건데요. 이 방송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안내견 학교에 갔다가 관저에 가게 되면 은퇴한 안내견을 키우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지키는 차원에서 입양을 했다 이렇게 설명도 했고 네. 김건희 여사는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이제 잃게 유산을 한 이후에 심리적으로 좀 어려웠는데 유기견 입양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좀 여러모로 안정이 되고 좋아서 이제 추가로 이제 계속해서 개를 입양을 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이제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 목적으로 이제 이 봉사를 하는 그런 강아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개들이 이제 좀 은퇴를 하거나 했을 때 우리 국가와 사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걸 부담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방송 이후에 이 온라인상에서 SBS 홈페이지라든가 이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예능 프로그램 등 이 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정치적인 어떤 정권 홍보 방송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불만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이런 주장도 있지만 동물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초점이 맞춰서 좋다는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네. 지금 뉴스에 나올 만한 얘기는 이제 워낙 이제 반발이 크다 이런 얘기여서 좀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대통령이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뭐 논란거리가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른 소통이 잘 되고 있으면
대통령이 이제 상식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네. 기자들하고 이제 문답도 주고받고 언론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언론과의 관계도 좋고 호의적이면 예. 이런 프로그램 나와서 이제 이 동물복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일도 있는 것이고 뭐 네. 아침마당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 이 중요한 소통은 사실 잘 되지 않는데 이 동물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발산하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런 형태로만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소통 전략, 홍보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특혜청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이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요. 그게 뭐 그 면접자가 뭐 이른바 아빠의 직장 동료였다 이래서 좀 논란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총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 네. 일단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던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자녀가 2020년 1월 인천시 선관위에 경력 채용이 됐습니다. 그때 채용 면접에는 내부위원 3명이 참여를 했는데 네. 선관위 직원이 면접위원 3명 중에 2명이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이 상점을 줬다는 것이고요. 예. 나머지 한 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점을 줬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줘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으로 채용이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면접위원 3명은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하고 인천시 선관위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인 것으로도 확인이 됐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아니라 몇 명 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신우영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도 채용 당시 아빠 동료를 통해서 면접을 본 것이고 면접위원 4명 중 2명이 이제 서울시 선관위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라는 거고요. 또 2021년에 경남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총무과장 자녀 면접도 경남도 선관위 직원 2명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좀 높은 점수를 줬다. 또 박찬지 사무총장의 자녀는 마찬가지로 송봉석 사무총장의 자녀도 비슷한 어떤 상황으로 만점을 받는 방식으로 선관위에 이제 이 채용이 됐는데 네. 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석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면접위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은 그나마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은 지금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다음 달 1월에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 면지가를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면지관이 처리가 되면 의원 면직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징계를 피하고 이제 이 면직된 이후에 여러 가지 혜택은 또 다 받아가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이 또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거 관리를 하는 걸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곳에서 그 공정함을 잃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김남국 의원 제명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철환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이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네. 질문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김남국 의원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하는가. 국회의원들도 국민 뜻을 받들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했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고 국회의원 신분 유지도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체포동의안에 이제 어떻게 표결할 것이냐, 민주당이 어떻게 표결할 것이냐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일단은 민주당은 자율투표 방침을 정해놓은 상황인데요. 예. 친명, 비명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이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된다. 이게 부결되면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는다.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친명계는 일단은 넘어오는 체포동의안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모로 좀 검찰의 이런 수사나 이런 것들이 부실해 보인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이 어떤 가결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다고 해서 네. 당내 논쟁이 또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좀 시끄럽네요. 대부가.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 동물권 단체가 이 영화를 올해 최고의 동물권 영화로 선정하는 등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라쿤 로켓은 끔찍한 유전자 조작 실험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친구들을 잃기도 하는데요.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 피에나를 통해 동물권 활동을 하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 모시고 실제 동물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동물권 변호사라는 표현은 제가 좀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너무 과문해서 그런지 이 동물권에 대해서 언제 처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이제 저도 사실 원래 동물 좋아하긴 했지만 뭐 네. 동물의 권리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12년쯤 전에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어떤 이제 잡지에서 사진 한 장을 보게 됐는데 이제 경기도 이천에서 한 집회가 열렸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 살아있는 새끼 돼지를 사지를 묶은 뒤에 능지처참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촬영됐던 돼지의 모습이나 이제 고통스러운 표정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네. 막 눈물을 쏟았는데요. 네, 인간이 동물을 이렇게까지 대할 권리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 PNR 이곳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네, PNR은 이제 저랑 또 동물권 활동하시는 다른 변호사님이 같이 이제 2017년에 설립을 하게 됐고요. 예. 그 동물들을 위한 법적 활동을 좀 더 결속력 있게 하자 그런 목표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변호사 14분 그리고 생태학자 1분이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동물학대 사건을 고발을 하거나 네. 또 뭐 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소송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주로는 다른 나라의 법을 좀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법 개정을 제안을 하는 그런 연구 활동을 주로 하고요. 또 이제 뭐 경찰서나 교육기관에서 동물권이나 동물법 강의 활동도 하고 또 이제 길고양이 학대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이제 급식소에 뭐 부착할 그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그런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제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봤다가 이제 너무 슬퍼서 혼났죠. 지금 아무래도 그 동물권 변호사 활동을 하는 변호사시니까요. 네네. 가혹한 동물 실험에 대한 장면을 보시고 슬픔을 느끼셨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영화를 보는 동안 슬펐던 이유는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일이 이제 현실적이기 때문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뭐 영화를 보시면은 뭐 라쿤이나 토끼 이런 친구들이 막 기괴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고 네. 또 이들의 고통이나 삶은 무시되잖아요. 예. 네, 그 심지어 목적 또한 뭔가 인간을 위해서라고 보기엔 너무 불분명하고요. 예. 네, 뭐 다행히 이제 영화 속에서 로켓은 살아남지만 이제 현실에서 수많은 실험 동물들은 이제 뭐 의도적으로 병들고 고통받고 죽게 되죠. 이게 현실과 어느 정도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동물 실험을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국내에서 연구를 할 때 동물 실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만 약 488만 마리 정도가 실험에 동원되고 있고요. 488만 마리요? 그렇죠. 네. 이제 심지어 0이 추가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막 놀라시기도 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많은 동물이 실험에 동원되고 있고 예. 또 동물이 받는 그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A, B, C, D, E로 나뉩니다. 네. 그 중에서 한 절반에 가까운 220만 마리가 2등급, 즉 가장 극심한 수준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겁니까? 뭐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좀 추상적인 표현 같아서요. 이제 사실 이게 연구 결과로 나오는 부분이라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좀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나눠 놓은 그 고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그 고통이 이제 뭐 당연히 가장 가벼우면 A일 것인데 네. A에 해당하는 그런 뭐 고통을 받은 동물은 없고 2등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이제 속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굉장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 추산이 되는 그런 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알기 힘들지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뭐 일반적인 실험으로 생각하자면 뭐 먹이를 줬을 때 동물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행동학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심하게 괴롭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뭐 그 동물 실험에서 A등급. 근데 뭐 전기 충격을 주면 무슨 등급. 뭐 직접 해부를 한다거나 신체 일부를
뭐 동물을 그 어떤 신체를 훼손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뭐 2등급 결국은 이제 동물을 폐사까지 하는 등급까지 가면 뭐 이렇게 네. 구분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네, 그 말씀하신 예가 정확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이제 죽일 때에는 안락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뭐 그런 전 단계에서 그 실험에 이제 따르는 그 수반되는 그 고통의 정도가 너무 이제 크고 이제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가해지고 이제 그런 뭐 질병이 유발되고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되는 또 그 과정을 이렇게 연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 실험에는 주로 어떤 동물들이 활용됩니까? 뭐 이제 마우스 래트 같은 경우가 많고요. 예. 또 뭐 포유류도 많고 조류도 많고 뭐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국내 이 동물 실험을 진행할 때 동물들의 복지는 어느 정도 고려가 됩니까? 동물들의 복지는 이제 안타깝게도 별로 고려가 되고 있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전혀 사전에 뭐 일종의 윤리위원회를 거치거나 이런 건 안 합니까? 연구윤리위를 거치는 절차들이 보통은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적으로 동물 실험을 하려면 뭐 실험기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또 뭐 심의를 이제 거치도록은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 별로 규제가 없는 편이고 이 윤리위원회라고도 이제 그 윤리위원회 자체도 상시적으로 이제 설치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동물 실험이 윤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시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어서 뭐 이제 실제로 단속의 어떤 그런 실효성도 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반가운 점은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네. 앞으로는 이제 연간 10,000마리 이상의 실험 동물을 보유한 기관에서 이 전임 수의사를 두도록 해서 실험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10,000마리요? 동물 실험을 10,000마리씩 하는 곳들도 있습니까? 주로 어느 곳이 동물 실험을 합니까? 뭐 주로는 대학 연구기관 이런 데서라고 보시면 될 거고 예. 요즘에 뭐 기업에서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10,000마리 이상의 실험 동물을 보유한다라는 기준이 네. 상당히 이제 좀 까다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은 이 전임 수의사 제도가 도입이 되는 그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거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이런 스토리가 들어간다는 거는 외국에서도 동물 실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외국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동물권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 윤리의 측면으로 보면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뭐 이제 외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우선 실험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와 또 실험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예. 또 동물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건강 상태나 뭐 복지가 지켜지는지 또 윤리적으로 이제 안락사가 되는지 이런 것도 감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위해서 이제 실험기관은 그 소속의 수의사나 뭐 이런 테크니션을 좀 두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좀 좋은 점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인도 등의 많은 나라에서 이제 점점 동물 실험을 좀 금지를 하고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다른 시험법들 뭐 예컨대 생체 조직과 유사한 실험체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분석해서 독성 반응을 예측하는 그런 시험법 등을 좀 지원을 하고 더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동물보호법이 어떤 내용들이 지금 개정이 된 겁니까? 이제 뭐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개정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됐고요.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동물을 죽게 하는 이런 행위가 원칙적으로 모두 처벌이 되게 됐어요. 구체적으로는 뭐 법령에 따라 도살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의 생명 신체 보호에 급박한 경우와 같이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물 죽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는 법령에 이제 근거가 없는 도살, 뭐 예컨대 식용 목적 개고양이 도살 같은 경우는 이제 명백히 위법이 된 것이죠. 또 이제 뭐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이제 형사처벌 받는 것 외에도 그 이제 뭐 예방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봐서 심리치료나 교육을 받아야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개정법에 따르면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도 좀 더 높아졌고 펫숍도 이제는 이제 법의 기준을 갖춰서 허가를 받아야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혹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실험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그 부분인데요.
이거를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는 사실 행정처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어떤 뭐 윤리를 위반한다든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벌금형 이상으로 이렇게 처벌이 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뭐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지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동물 실험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근데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동물 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이전보다는 확실히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뭐 이번에 이제 동물 복지를 좀 높이기 위한 여러 조항이 사실 전면 개정법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변화로 나아가고 있다라고는 보이고 있는데요. 네.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물을 지금 기르면서 계속 방치를 해주는 보호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 법이 아직도 이 보호자들의 책임을 더 강화를 하거나 규제를 제대로 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동물이 아프거나 죽어야지만 규제를 하는 그런 식인데요. 네. 버리는 것에 대한 처벌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아무나 쉽게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동물을 지금 구매하고 있는 이런 현재의 구조도 앞으로는 조금 독일이나 이런 나라처럼 동물을 책임을 갖고 입양을 하는 그런 구조로 좀 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혹자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화장품 개발할 때도 많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불가피하지. 사람한테 실험할 수는 없지 않느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일견 맞는 말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동물 실험이 항상 필요하거나 또 항상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는 많은 과학자들도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핵심은 이제 우리가 동물을 이용을 하는 게 꼭 필요한지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만일에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적어도 그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실험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나 윤리적인 어떤 그런 감독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최소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인간이 그래도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네. 입장에서 이제 인간만 사는 게 아니고 또 인간만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인간은 다른 생명들과 서로 영향을 받고 의존을 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우리가 동물도 생각하자라는 거는 이제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방법을 찾자라는 거고 더 다른 존재를 좀 더 존중하고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자라는 것이고 또 그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인간도 더 살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략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말씀하시는 가운데 빠뜨린 부분이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여쭙는데요. 동물권 변호사로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제 뭐 동물들의 현실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뭐 예를 들어 동물 실험하지 않은 제품을 쓸 수도 있고 뭐 한 끼는 육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과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결국 그게 모여야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주연 변호사였습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혁명적이란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 하면 바로 니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벽돌을 깨는 날이에요. 네, 그렇죠. 니체와 관련된 책이 모양이에요. 오늘은 벽돌책 읽기 중에서도 가장 하드한 코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벽돌 오브 더 벽돌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의 책인데요.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거든요. 제목은 다 들어가. 그렇죠. 이 책을 소개한다는 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 책은 니체의 사상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정말 즐겁게 읽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못하면 알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철학과 교수님들도 니체를 알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실 정도니까 일반인들인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럼 뭐예요? 짜라투스트라를
이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아니 그래도 이제 어디서 저희 그 코너의 의의가 네. 어디 가서 이런 책 한 번쯤 뭐 좀 아는 척 한 번이라도 해보자 한마디라도 해보자 이런 거니까. 최소한의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도. 그렇죠. 이 책은 아마 어디 가서 한마디 했을 때 가장 저 사람 저런 것도 알아? 하고 그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도움이 되실 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은 좀 어렵긴 하니까 네. 그 전에 조금 더 이 책을 입문 코스로 먼저 읽으실 만한 책이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이건 한때 네. 열풍일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읽었었던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또 옛날 분들은 또 히라빈 조르바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많이 맞아요. 또 이상형으로 거기 조르바가 이상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어디에도 얼매이지 않는 조르바의 자유분방함 이런 것 때문에 롤모델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조르바가요. 니체가 궁극의 인간상으로 삼고 있는 그 인간상 위버맨 씨를 사람으로 현현한 게 바로 이 조르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니체가 얘기하는 철학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보통 사람한테 적용되면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미리 읽어보시면 좋긴 합니다. 일단 설명만 해주지 마시고요. 네네.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얘기할 때 네. 그리스인 조르바를 어떻게 연결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가 네. 짜라투스트라가 가장 보통의 사람이 이 철학이 제대로 완성돼서 위버맨 씨라고 하는데 초인이 되면은 네.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체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리스인 조르바를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그게 초인이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짜라투스트라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짜라투스트라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제 얼핏 들어서 아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보다 더 친숙하게 아는 이름이 있어요. 조로아스터라고요. 종교잖아요. 그렇죠. 세계사 시간에 그 위대한 고대 종교하면서 조로아스터교를 배우잖아요. 네, 불을 신봉하는 종교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네. 배화교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조로아스터를 독일식으로 읽으면 짜라투스트라예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방의 조로아스터교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바로. 근데 왜 하필이면 조로아스터냐라고 한다면 네. 짜라투스트라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가 처음으로 뭐 불을 신봉하지만 그거보다 더 유명한 거는 네. 종교 중에선 선악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체가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의 제일 앞부분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은 알잖아요. 네. 신은 죽었다라고 네. 말한다는 거 알잖아요. 예. 이 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면 기존의 사람들이 알던 선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어쨌든 짜라투스트라가 기존에 있던 무너진 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1장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짜라투스트라가 동굴에서 나오자마자 숲속에 사는 성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은 숲속에 사느라고 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 뒤로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게요. 이 책의 결론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라투스트라가 그러면 신이 죽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떠오르기도 하고. 네. 이거 그럼 철학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철학서긴 한데요. 나름의 스토리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요. 네. 그러니까 30세까지는 동굴에서 지내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짜라투스트라가. 네. 그다음에 세상에 나와서 설교하고 다시 동굴로 들어갔다가 한 번 더 나와서 가르침을 전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동굴로 찾아온다라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수의 생애를 약간 좀 표방한 듯한 그런 스토리 라인인 거죠. 근데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뭐가 좀 이상한데 앞뒤가 안 맞는데 네. 그런 어떤 전지자적인 누군가가 나타나서 네. 신은 죽었다. 네. 그러니 고로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네.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처음이 이제 그런 거고 그 뒤에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무엇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인데요. 예. 종교의 시대의 신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리나 원칙, 도덕, 윤리 같이 항상 참이 되는 진리였단 말이죠. 그렇죠. 누구누구 가라사대 이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 연역적으로 항상 참인 거니까요. 네. 그런데 과학이 도래하고 균합법적 세계가 되자마자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참이라는 게 좀 이게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애초에 나는
네.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조차도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그게 아니라 그 진리는 다 부정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 죽었다는 이야기가요. 항상 참이 되는 진리 같은 것은 없다라는 얘기와 비슷하게 생각할 네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과학 같은 다른 것이 들어가야 할까요? 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는 게 이제 자라투스트의 이야기라는 거죠. 거기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 집 판단의 기준은요. 종교나 선, 도덕, 법 이런 게 아니라 개개인 자신들인 거예요. 그 이럴 수 있는 게 그 개개인이요. 인간이 바로 위버맨시 그러니까 초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초인의 개념은 이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니체 책을 다 봐야 하니까 그건 좀 어렵고요. 근데 이렇게 초인을 얼핏 들고 봤을 때는 또 약간의 불교의 해탈하는 인간에 가깝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과 연결되는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 니체 철학은요. 이런 거 같아요. 철학계의 양자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도 양자역학은 다 모르겠다. 양자역학을 이해한 물리학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예. 네, 니체도 마찬가지죠. 아, 당신이 그 진리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그렇죠. 지금 당신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게 위버맨시 초인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개인이 노력하면 초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니체는? 그렇죠. 그런 걸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니체 하면 권력의 의지 네. 이것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2장에서 이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할 때 2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앞에서 초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초인은 선악을 비롯한 모든 것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로운데요. 네. 이런 초인들이 권력의 의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얼핏 생각하니까 여기 그 정치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뭐 그런 거 같은 걸 생각하니까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그 어떻게 생각하면 해탈한 사람이 가질 만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거를 권력의 의지라고 하니까 약간 그런 거고요. 책에 따라서는 이걸 힘의 의지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 번역이 조금 더 거기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힘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남한테 영향을 미치는 뭐 정치적 파워 이런 것이 아니라요. 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힘이 바로 이때 말한 힘의 의지입니다. 아. 자기 자신을 핸들링하는 권력을 가지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기를 완성하고 세계를 완성해가는 의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번역을 권력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죠. 워낙에 찰떡같이 들어맞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요. 아. 예. 근데 지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나오는 개념 환생과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여기서 이제 그 뭐 해탈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또 이제 환생과 비슷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3장과 4장에 나오는 건 예. 영원 회귀 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는 개념, 다시 반복된다는 개념이어서요. 이게 얼핏 불교를 연상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불교의 환생 개념과는 좀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환생에 인간이 삶이 끝나면 또 다른 삶이 이어진다. 뭐 다시 반복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 영화 그런 거 많잖아요. 무한루프처럼 갔다가 다시 그렇죠. 인생 한 5번씩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네, 보통 회계물이라고 해서 내가 IMF 올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네. 주식을 판다 산다 뭐 이런 것들 네. 일종의 그 드림으로 우리한테 남아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불교의 다음 생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기독교의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삶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가 니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 회귀가 그럼 왜 들어가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인간의 현재 삶의 조건 자체가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혼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생성과 소멸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아마 좀 그 소설적으로 구현한 게 시지프의 신화.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의 신화. 예. 계속 밀어 올렸다가 네. 바위돌 떨어지면 다시 밀어 올리고 뭐 이런 예. 것들 있죠. 예. 이런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혼 회귀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철학자에 따라서 반복되는 조건 속에 인간이 다르게 실천함으로써 자아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시지프의 신화의 내용이거든요. 네. 뭐 철학자마다 이거를 그렇다고 일치하는 건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니체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니까 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다 모아 보면요. 철학자 해석들을 모아 봐도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의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영혼회귀라는 개념에 따라 현실은 과거와 미래를 응축한 것이 되다 보니까 현실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니체의 허무주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니체의 허무주의는 또 니체의 책을 읽다 보면 예. 내가 읽고는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스스로 책을 읽다가 허무에 빠지기 이해가 안 때문에 돼서 네. 내가 지금 이걸 읽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네. 그런 허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은 얘기입니다. 네. 자, 하여튼 지금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이 역대급 도전이라고 할 만큼 이 벽돌 네. 깨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선이나 법, 그러니까 종교나 국가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초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초인이 따르는 방향성에 스스로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게 권력이지고요.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는 영원획이라는 조건을 가진 우리의 삶의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네. 어디에 뭐 진리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당신 스스로가 초인이 뭘 지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네. 이걸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위버맨 씨가 지금 우리한테 아주 친숙하게 영향을 미친 게 이게 그 영어로 하면 슈퍼맨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슈퍼맨이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진짜로요? 실제로. 네, 네. 아, 그렇게 진작 설명해 주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정리 다시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뭘까요? 뭐 은유와 직유, 난해한 개념들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정말 읽기 어려운 책이지만요. 그만큼 매니아도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짜라투스트라 읽었다고만 말해도 완전 돋보인다는 얘기죠. 어차피 내용 물어보고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읽었다고 해도 대부분 안 읽었고요. 정말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본 책 중에 이렇게 안 읽은 책도 드뭅니다. 그래서 살면서 한 번쯤은 그래도 도전해보려고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산악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에베레스트 언젠간 올라가 보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언젠간 읽어보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앞에 두실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해드렸습니다. 계속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꽂히게. 그렇죠. 바로 눈에 보이는 데다가 책장에 꽂아놓고 네. 언젠가는 꼭 만져보고 읽어볼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마음의 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경야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도 남부지방 곳곳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경남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고 있고 전남과 전북, 동부, 경북 남부에는 시간당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지방은 내일 낮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남해안 30에서 80, 전남과 경남 20에서 60mm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동풍 영향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경기 남서부와 전라도 서부 지역은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m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광주 2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까지 올라 덥겠고 광주 28도, 인천, 대전 27도, 대구 25도, 부산, 제주 23도, 울산 22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도, 습도 8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영국의 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쓴 역작 가운데 만들어진 전통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로부터 전성되었다고 믿고 있는 전통의 대다수는 국민국가 형성기, 즉 근대에 의도적으로 발명된 것이라는 주장을 담아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홉스봄이 책에서 예를 든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 퀼트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퀼트는 애초 스코틀랜드 민속과 전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1707년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병합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을 무렵 스코틀랜드인도 아닌 잉글랜드 출신 제철업자가 연료로 사용할 목재를 벌목할 노동자들에게 입히려고 만든 치마가 바로 퀼트였다고 합니다. 19세기 이후 민족의 원형을 찾으려는 낭만주의와 방직업자들의 상업적 의도가 맞아떨어지면서 스코틀랜드 민속 의상이란 위상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난데없이 딱딱한 전통 이야기를 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 가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초가집이 장관을 이룰 거라고 방문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천막과 비닐로 지붕이 덮인 가옥을 발견하고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양동마을이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문화재청이 전체 가옥의 3분의 1을 초가집으로 지정하고 지프로 엮은 이형으로만 지붕을 얹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96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양동마을 가옥 대부분이 이미 지붕을 기와와 슬레이트로 개보수했다는 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위에 이형을 얹어 초가집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하루 이틀, 초가에 빗물이 고이면서 벌레가 발생하고 매년 교체해야 하는 등 관리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초가 지붕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지붕에 천막 등을 덮어두고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은 전통기와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민속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가집 지붕이 슬레이트로 바뀐 것도 양동마을 역사 아니냐, 실제로 생활하는 주민들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는 한 주민의 말을 들으며 문득 만들어진 전통이란 책 내용이 떠오르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전통이란 무엇인가? 전통과 현재의 삶이 단절되면 그걸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대조축 땅생겨국 태민한 범년자시 화연궁 돌아들고 이씨 한양의 등극시 삼각상이 봉하고 봉황이 생겼네.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 육교로다. 호영문화각서나 각도가금을 마련할 때 황리심리 청룡이여 동구만리 백호로다. 종남산한 산대구 화천 관악산화 산에 비쳐 동작강수 고맙고 한강수 둘러싸니여 전지부궁이라 원하는 금여차 잃은 사바세계 남서는 다 보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강내각가정 오날 여기 계신 분 드는 액살 없을 소냐 몽중세 불고가. 회룡쌀은 지붕마루는 용충쌀 혼인대사주 땅쌀은 마루대청의 성주님쌀 건너 방에는 근홍쌀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저벽 벽파쌀 내외지간의 공방쌀 애기난데 삼신쌀 화대 밑에는 넉마쌀 외금신 조왕신 내금신도 조왕신 83,000 조왕 대신 어궁이는 금덕비 불뚝 불대장군 불두몽은 용녀부인 가로뚜기 새우각시 공동 파통맛 대장군 살강 밑에는 땡그랑각시 책살에 힘을 하다가 금일정 상대를 바쳐 원강은 소멸하니 건국 건명이 내가중 관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이러고 마음같은 맞잡순 대로 소원이 성치 발언이다. 프렐류드와 전영랑 명창이 함께한 비나리 들으셨습니다.
김선희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 의견 가운데 이런 노래 들을 줄 몰랐다고 하시는 의견이 제일 눈에 떴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창을 들려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저도 좀 신선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김보배님께서 퀼트를 배운 사람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저 바늘만 들고 천만 이어붙여서요. 양동마을은 한국사 민간 자격 공부할 때 지도 선생님께서 답사로 꼽은 곳 중 하나인데 실상은 생각과 다르다니 안타깝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휴대전화 뒷자리 120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전통도 좋지만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해소해 줘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문화재청에서 초가집 지붕이 있는 거 2형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긴 한다 그래요. 근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불편해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초가지붕보다는 전통 기와로 얻는 기와지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와집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초가집들이 다 기와집으로 바뀌게 되면 양동마을은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마을의 정체성이 사라질까 봐 문화재청에서는 또 그것도 또 허용하기 어려운 약간 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시는 분들의 불편이 뭔지 한 번 더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노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현대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1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기간 동안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요? 주말마다 비 온다는 약간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그러네요. 계속 비가 오고 연휴 때마다 또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요. 근데 그래도 최근엔 제일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네, 어제부터 전북 지역에 최대 22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까지 이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낮 12시까지를 계산해 보면 서천이 217.5mm, 그게 제일 많고요. 부여 양화가 192.5mm, 논산 연무가 171.5mm이고요. 지금은 이제 호우특보가 해제된 상황입니다. 전주의 경우에도 11시까지 비 예상을 보면 익산의 경우에는 12시까지만 해도 11시까지만 해도 익산 함나에 220.5mm, 군산에 2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차량이 물에 잠겨가지고 그 하천이 범람하면서 침수된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전북 지역에만 해도 익산, 군산, 완주까지 최대 22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정도 비가 많이 내리니까 축대도 무너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붕괴 당시에 흙더미하고 시멘트가 을 덮치니까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도로엔 토사가 흘러나오는 일들도 있었고요. 전주 도심 터널에는 나무가 쓰러져서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일도 있었고 김제 순창에서는 둔치 주차장과 국립공원의 출입이 통제가 됐습니다. 충북 단양하고 충남 서천의 경우에는 전북하고 가깝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지고 도로가 침수가 됐는데 다행히 이번 비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비가 집중된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반이 약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부지방은 이번 주 내내 더위가 계속될 예정이고 남해안과 제주의 경우에는 모레 아침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좀 잦아들었네. 그러다가 보면 조금 있다 보면 갑자기 확 내리고 맞습니다. 이게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긴장을 늦췄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대처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네.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빨리 복구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태풍 피해 입은 곳이 있잖아요. 네. 괌. 여기에 고립돼 있던 한국 관광객들은 3천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네, 소개해 3,400명 정도 됩니다. 예. 주셨는데 지금 귀국하고 있습니까? 1차로 188명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거의 고립되어 있는 상황은 생각보다 좀 심각한데요.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1차로 입국을 하신 분들이 거기 상황을 전해주시는데 괌 현지 공항은 정리가 거의 안 된 상태고 네. 에어컨도 가동되지 않고 씻고 먹는 일조차 굉장히 힘들었다. 호텔 지붕이 날아가서 소리가 시끄러워서 밤에 잠을 못 잤다. 호텔 로비에서 쫓겨나서 노숙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괌의 경우에는 23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용한 상황이었는데 초속 네. 50m의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뽑히고 집 지붕이 찢겨져 나간 상황이었죠. 호텔이 침수가 되고 당연히 전기수도 인터넷이 끊긴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시속 10km로 굉장히 강한 태풍이 더디게 움직이면서 섬 자체가 거의 뭐 쑥대밭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위성사진 보고 저도 놀랐어요. 집이 뭐 흔적이 안 남았을 정도로 네. 태풍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즐겁게 휴가를 가신 거였는데 네. 물과 물과 전기가 끊기면서 꿈 같은 휴가가 악몽이 돼서 괌옥, 지옥과 괌을 더해서 괌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특히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뭐 약을 구하지 못해서 체력이 한계에 달하신 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국적기가 지금 투입이 됐고요. 인원들도 파견이 돼서 한국에서 이제 괌으로 여행 가신 분들이 다 돌아오실 때까지는 현지에서 다 마무리를 하고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군용기도 투입한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했었는데 네. 일단 오늘 들어온 그 관광객들이 일부 있긴 있는 거예요. 네. 188명이 지금 1차로 들어왔고요. 오늘 내일 한 2,500명 정도가 우리나라 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현재 발이 묶인 인원은 3,40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현재 국적기가 총 11편이 투입이 돼서 오늘 출발한 국적기부터 시작해서 2,5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도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 외교부에서 1차 대응팀을 파견을 했고 또 해외 안전관리 기획을 단장을 하는 2차 신속 대응팀도 추가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파견이 돼서 우리 국민 출국 수속 지원, 응급 환자 대응 그리고 주재국가 교섭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현재 지금 임시대피소 세 곳이 마련이 돼 있고 네.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게 현지에 있는 한인 소아과 의사도 섭외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지금 공항이 열리면서 1차로 이제 들어온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이후에 그 2,500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 900명 정도가 그렇죠.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좌석을 구하지 못한 승객들도 내일까지는 많은 분들이 돌아오실 예정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공항에서 뭐 2박 3일로 갔던 여행이 9박 10일 이렇게 그렇죠. 이제 길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공항에 나가서 빈 좌석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괌에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지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걱정이고 이 여행자 보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이게 자연재해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행자 보험으로는 천재지변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여행사 위로 차원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관광객들을 정보를 교환하는 단톡방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제 먼저 오시는 분들이 컵라면하고 생수하고 휴지 남았는데 필요하신 분 얘기하시라. 다시 근데 저는 이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가서 막 지옥을 경험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식당 사장님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다시 와야겠네요. 이런 메시지들을 공유하면서 교민분들끼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이 도움을 좀 주신 모양이에요. 많이 도와주신 모양이에요.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강타했던 태풍 이 진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요. 네. 현재 타이베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슈퍼 태풍인데다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우선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C커브를 타고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필리핀 해상을 지나서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을 지나서 일본 오키나와 방면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도 강단계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대만의 남동쪽 해안을 지나서 31일쯤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제 금요일쯤 되면 일본의 오키나와 서남쪽 19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일본 남쪽을 통해서 이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진로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로가 서쪽으로 튼다고 하면 중국 남부로 진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양쪽의 상황을 상정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경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주는 지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요. 모레까지 한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네. 원래 괌이 태풍이 많긴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우기가 되는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5월 달에 4등급의 강력한 태풍이 발생한 건 2002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예상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지금 슈퍼 엘니뇨 얘기를 하잖아요. 더워지면 그만큼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고 예. 이런 예상치 못한 태풍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여행 갈 때 생존 배낭 같은 걸 그러네요. 챙겨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여행짐도 많은데 생존 배낭을 챙겨간다는 것도 사실 좀 그렇고. 예. 근데 뭐 제 주변 분도 저 태국 갔다 왔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지금 날씨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가야 될지 현지 날씨를 좀 미리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정을 좀 하셨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충북에서 시작됐던 구제역 굉장히 걱정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안전 국면에 들어섰어요. 11일째 지금 잠잠하니까요. 6월 초가 되면 종식 선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6월 10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북하고 증평 지역에 한우와 염소농장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우 벌써 1,500마리가 넘는 한우와 61마리의 염소를 살처분해서 메모를 한 상황이고 청주 같은 경우는 번식우를 키우는 곳이고요. 네. 증평 같은 경우는 유구를 사육 중이었는데 아직까지 열흘이 넘게 추가 확진 소식이나 심지어는 의심 신고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구제역 살처분 농장이 매몰이 끝나고 나서 3주 뒤에도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구제역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으니까 매몰 작업이 18일 날 끝났거든요. 네. 그러면 매몰 완료는 19일 날 끝이 났고 청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증평이 6월 10일쯤에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는 네. 추가 발생이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로는 의심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걱정 컸어요. 뭐 여기에 지금 뭐 구제역까지 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뭐 이거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사 먹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니죠. 네. 네. 농민들이 너무 축산농가도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근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발생하고 있어요? 예, 충남 지역에서 공주, 보령, 청양이 지금 가장 위험 지수가 높은데요. 충남에서 경기도랑 협력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2019년에 처음 발생을 했는데 그때 야생 멧돼지 포획 현황이나 발생 현황을 포함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위험 지수를 도출해 보니까 여기 충북하고 강원도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위험 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공주, 보령, 청양 정도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매년 800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돼지 감염이 2019년에 14건에서 2020년에 2건, 5건, 7건, 6건 이렇게 쭉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생 멧돼지가 지금 이렇게 분포 현황을 보면 2021년 11월에 충북에서 발생했고 2022년에 경북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남하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 멧돼지가 지난 3월에 감염이 확인이 됐는데 거기가 충북 괴산이었습니다. 네. 충남까지 최단 거리가 26.5km인데 야생 멧돼지가 하루 한 2에서 15km 정도 움직인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병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러면 순식간에 번지는 상황인데 치사율도 너무 높아서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충남에서 전국의 20.6%에 달하는 돼지를 키우는 곳입니다. 맞아요. 충남이 제일 많이 기르는 네, 곳 최대 같았어요. 양돈 산업 예.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게 치사율도 너무 높으니까 걸렸다 하면 그냥 뭐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예. 참 그 뭐랄까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 근절시키기 위해서 산에 뭐 멧돼지가 이제 씨가 마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안 되는 거 참 답답하네요. 근데 지금 뭐 그 소, 돼지 얘기했는데 닭고기 값은 왜 오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육하는 그 마리수를 우선 줄였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네. 이제 그러니까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면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꺼리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닭고기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게다가 요즘 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료비 때문에 사육 두수를 계속 줄이다 보니까 수요도 많아지고 또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이 닭고기 도매 가격을 발표를 한 걸 보면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킬로그램당 이게 4,224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전만 비교해도 벌써 6.9%가 올랐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28.5%가 비싸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분의 1 가격 가량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닭고기 소매 가격을 보면요. 올해 들어온 것만 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월 달에 킬로그램당 5,794원이었는데 네. 지금 6,156원이에요. 한 달 한 달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공급량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에서 부담을 느껴서 사육 두수를 계속 줄이고 있고요. 도축 마리수도 감소하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보통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네. 여름에 이제 보양식으로 육류 소비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올해는 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오른 상황이어서 네. 또 치킨 가격 오른다고 또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한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네. 유력한 용의자가 아들이라고요? 네, 그리고 시신을 이제 유기한 혐의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30대 네. 남성이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아파트 CCTV에다 청테이프를 붙여서 시신 운반 장면을 감추려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29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이죠.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존속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0시 48분이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있었고 네. 출동해 보니까 지하 주차장 기계실 저수조 안에 숨져 있는 70대 남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하 2층에 저수조가 있고요. 아파트 5층에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의 집이 있는데 거기 바닥까지 혈흔이 흩뿌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녹화가 돼 있었고 그래서 유력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긴급 체포한 다음에 살해 혐의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하고 있는데요. 흉기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살인 사건 전후로 해서 가족들의 행적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의료 기록도 확인을 해서 혹시나 뭐 다른 이유 이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범행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내일 영장 심사를 해서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만 낙하놀이 축제가 열렸는데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요. 이거 뭐 통제를 제대로 못했던 모양이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트라우마도 있기도 하고 너무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원래 네. 하만군의 인구가 얼마냐면 6만 1,000여 명 정도 돼요. 하만군이.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연휴잖아요. 네. 근데 그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난 2만 2천 명 정도 방문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만군 인구의 거의 3분의 1 정도 방문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예상을 했는데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거의 겁니다. 군 인구에 육박할 만큼. 예,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혼잡, 심지어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렸으면 휴대전화가 끊긴다 그러거든요. 요즘 앵간 많이 몰려갖고 휴대전화 끊기거나 그렇죠.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축구 경기 갔다 왔는데 한 4만 명? 상암 경기장이. 뭐 그런데 휴대전화 뭐 끊기거나 그런 경우 없었거든요. 근데 군인구가 6만이라고 치면 네. 한 5만 명이 그 축제장에 한꺼번에 몰렸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심한 불편을 겪었는데 인천에서 하만 갔다 오는데 편도로 11시간 걸렸다는 목격담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갔는데요. 너무 이런 상황이니까 못 보고 돌렸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가 도로 같은 경우에 주변이 경사진 곳이 많아서 혹시라도 사람이 많이 몰렸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넘어지면 네.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군에서 안전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그게 너무 늦었어요. 행사가 시작하기 2시간 전에 보내고 그다음에 행사장 입장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문자를 이후에 보내면서 이미 이제 그때는 행사장에 관광객들이 들어온 상황이었던 거죠. 네. 작년에 오셨을 땐 괜찮았대요. 근데 올해는 너무 많이 몰리니까 너무 불쾌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관광객들의 얘기가 있었고 이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대책 없는 하만, 최악의 축제, 축제가 아니라 지옥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낙화놀이가 연등하고 연등 사이에 참나무 숯가루로 만든 낙화를 매달아서 불을 붙여서 이렇게 네. 불꽃놀이처럼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는데 손님을 대접하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악의 축제로 전락했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릴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질서 유지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네. 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함안군이 좀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조 2위에 올랐어요. 예, 그래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조별리그 F존 3차전에서 감비아에 여러 차례 실점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골키퍼인 문현호 선수의 선방으로 득점 없이 비겨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까지만 해도 벌써 16강이 확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1승 2무 승점 5점으로 감비아에 의해서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16강 전은 에콰도르랑 치르게 되는데요. 해볼 만한 상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2일 오전 6시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8강전 티켓을 두고 에콰도르와 함께 다투게 됐는데요. 에콰도르가 남미 예선에 4위로 턱걸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별리그에서도 미국에 이어서 2위로 16강에 진출을 했고 골득실이 무려 플러스 9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최약체인 피지를 9대0으로 이겨가지고요. 네. 하지만 지금 한국이 조 1위를 통과했으면 2조 2위인 우루과이, 3위를 통과해서는 브라질하고 맞서야 되는데 아하. 그나마 에콰도르가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고요. 4년 전에 폴란드 대회 때 4강에서 만났는데 1대0으로 우리 이겼거든요. 예, 그래서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우승 결승전까지 갈 수 있을까? 하여튼 네. 기대를 모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3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튀르키예 대선 결과 바라보는 세계 각국의 시선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세계이면 튀르키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상은 했지만 네. 예상대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28일에 이제 대선 결선 투표가 치러졌고요. 네. 1차 투표가 열린 지 2주 만에 이제 선거가 또 치러진 겁니다. 99.43% 개표된 상황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52.14% 표를 얻어서 승리를 했다라고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두 후보 간 격차가 4.28%
5%포인트밖에 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자였던 공화인민당의 케말 클루츠 다르올루 대표가 47.86%를 득표했는데 지금 얼마 안 나잖아요. 5%포인트도 네. 안 나고. 이 두 후보의 득표 차가 그렇지만 200만 표를 넘기 때문에 지금 99.43%까지 개표됐으니까 남은 표를 개표하지 않아도 이게 네. 승리가 확정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종 공식 개표 결과는 6월 1일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슬람 민족주의 정당인 정의개발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총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총선에서 계속 연속해서 승리를 하면서 네. 튀르키예 역사상 처음으로 3선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규가 3연임으로 의원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연임이 불가능해지니까 2014년에 직선제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에서 이제 대통령제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재임에 5년 뒤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대권에 세 번째로 도전을 한 건데 이번에 이겼으니까 이제 2028년까지 5년간 더 집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헌법이 중임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서 당선이 되면 추가로 5년 더 재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에 따라서 이걸 충실하게 이렇게 지켜서 만약에 또 이기면 2033년까지도 집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총리직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권 기간이 총 30년까지 늘어나서 정말 사실상 종신집권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생각나고 말이죠. 네. 민주국가에서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힘들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좀 이번엔 힘들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았었죠. 네. 왜냐하면 경제도 안 좋고 리라화 가치가 많이 폭락을 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2월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이제 확산이 됐는데 선거 때마다 야당들이 다 분열을 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좀 이득을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6개 당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에 이제 합의를 이루면서 네. 단일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권이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14일에 했던 1차 투표에서 과반에 정말 조금밖에 미치지 않는 49.52%를 득표했죠.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예상외로 1위를 차지했고 총선이 같이 치러졌는데 여당인 정의개발당 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성공을 거뒀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에서는 더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1차 투표에서 후보가 3명이었었잖아요. 3명은 아니고 조금 더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있었는데 네네. 결정적으로 3명이 1, 2, 3등 했는데 네네. 3등이 네. 5% 정도 얻었었나요? 맞습니다. 네. 그 3등 후보가 어느 쪽 지원하느냐에 네. 따라서 이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에르도안 대통령 지원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난 오한 승리당 대표였는데요. 3위를 차지했던 후보가 그때 5.17%를 득표했어요. 그런데 1, 2위 후보 간 격차가 4.64%포인트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3위 오한 후보를 지지한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1, 2위 후보 간 격차가 250만 표 정도인데 이 오한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280만 표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런데 오한 대표가 19일에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2일에 나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가 같은 리더십 아래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의개발당 여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으니까 대통령도 같은 당인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왜 많이 자기가 도움이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자기가 그 여당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가 뒷거리가 있지 않았겠느냐. 네, 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던데요. 네. 그러면은 튀르키예 국민들 네. 어떤 부분들 에르도안 대통령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가 꽤 많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히 대지진과 관련해서 네. 대처를 잘 못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많았을 텐데 네. 왜 선택한 겁니까? 결국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다라는 걸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한 건 이런 이유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이번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최대의 고비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니까 안보 위기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가 강한 보수의 표심을 그래서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또 경제 위기로 높아진 국민들의 불만을 쿠르드족 분리 독립
독립주의자 같은 외부 세력으로 또 눈을 돌리게 했어요. 네. 이 전략도 주요했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지진으로 굉장히 불리해졌잖아요. 네. 5만 명 이상이나 숨졌으니까. 그래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것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 피해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이에 내가 뭐 1년 안에 다 재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유일하다라는 인식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확산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가정용 천연가스를 무상 공급하겠다. 조기 연금 수령, 임금 인상 이렇게 좀 약간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요. 네. 특히 정년 제한을 없앴어요. 그래서 225만 명 이상이 조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그 조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튀르키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걸 너무 무시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이어지긴 했지만 네. 결국 유권자들에게는 좀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제 에르도안 정부의 경제 실정을 공격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굉장히 이제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게 결국은 역부족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인물 대결에서 밀렸다라는 얘기예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말 오랫동안 집권을 네. 하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인데 네. 이 대항하는 클루츠 다르올루 대표가 이렇게 대체할 만한 사람으로 유권자들에게 각인이 되는 데는 실패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결과가 있긴 한데요. 지난번에 대선 5년 전에 대선을 했을 땐 에르도안 대통령이 2위 후보랑 20%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1차, 2차 다 5%포인트보다도 적은 차이로 승리를 가까스로 한 거고요. 여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긴 했지만 5년 전보다 의석이 27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개헌한 이후에 두 번째 대선을 맞았는데 처음으로 결선 투표를 간 거예요. 그만큼 이제 튀르키예 국민들이 장기 집권에 좀 염증을 느꼈다라는 얘기도 있고 특히 이제 이걸 세대별로 살펴보면 젊은 층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거부하는 정서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좀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탄불과 앙카라, 안탈리아 같은 대도시 중산층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결국 1차 투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과반을 득표하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야당 대표가 약간 존재감이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번 대선은 결국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튀르키예 국민들이 또 한편으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낸 대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은 뭐 굉장히 이렇게 할 수 네. 있겠지만 네.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게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그렇죠. 몫이니까. 네. 근데 선거와 민심이 도대체 뭔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선거 결과인데요. 또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권위주의 지도자라고 하는 평가를 네. 얻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 장기 집권 체제로 가게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뭐 갑자기 바꾸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6년에 쿠데타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실패를 했었거든요. 네. 그걸 계기로 2017년에 개헌을 했습니다. 부통령, 법관 임명권, 의회 해산권, 국가 비상사태 선포권까지 막강한 권한을 그때부터 갖게 됐어요. 대대적으로 숙청도 하고 규제 작업을 통해서 언론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통치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슬람주의와 권위주의가 결합한 통치 체제는 더 강력해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튀르키예 건국 이념이 정치와 종교 분리를 하는 거였잖아요. 세속주의였는데 네. 이 세속주의가 건국 100주년을 맞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계속 집권 기간 동안 이슬람 색채를 강화시켰죠. 세속주의 기반을 좀 많이 약해지게 만드는 조치를 했는데 세속주의 중심이 군부였는데 이 군부를 여러 번 숙청했고요. 그리고 세속주의를 뒷받침해온 법원, 언론사, 경찰, 교육기관을 장악해서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충성하는 세력으로 교체하는 그런 일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어 예배가 금지됐었는데 이것도 허용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그리고 이제 아야소피아를 박물관에서 이슬람 모스크로 또 바꾸는 그런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죠. 이번에도 야당이 성소수자를 옹호한다 이런 비판을 좀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리에 기반한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게 좀 효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여당이 무엇보다 의회 과반을 또 차지했으니까 아무래도 권위주의 통치 체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과거 군사독재 시절하고 네. 뭐 거의 똑같다고 종교적 색채화면 그렇죠. 거의 똑같다고 네. 볼 정도로 지금 심한데 그 권위주의 통치 체제가요. 근데 지금 아까 선거 얘기도 잠깐 했지만 네. 민심은 빵을 원했다. 그렇죠. 근데 빵을 주긴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네. 경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되는데? 지금도 안 돼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라는 우려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이 비정통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우려에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5년간 리라화 가치가 달러 대비 77%나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가치를 부양하려고 중앙은행이 지난 1년 반 동안 2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거든요. 지금 외환 보유고는 마이너스로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물가는 85% 이상 치솟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당연히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외국인의 튀르키예 주식과 채권 보유액이 85% 정도나 줄어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이제 대선에 승리했으니까 승리 연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2년간 중앙은행이 금리를 19%에서 8.5%로 인하를 해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역시 떨어질 것이다. 금리와 함께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은 환상이 아니다라면서 또다시 자기의 정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통적이지 않은 금리 정책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금리를 네. 올리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요. 거꾸로 해놓고 지금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해서 지금 경제가 거의 파탄이 난 지경인데 이거 환상이 아니라면서 지금 이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대선 승리 연설에서 또다시 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국가 신용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선이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리라화 가치가 달러당 20리라 안팎에서 움직이면서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초인플레이션, 초저금리, 순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튀르키예 매우 고통스러운 위기가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참 과거에 일본이 좀 비슷한 정책을 쓴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건 일본이니까 네. 전 세계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하던 시절에 그렇죠. 이렇게 했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좀 튀르키예는 상황이 좀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나도 걱정되네요. 근데 튀르키예 외교 노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뭐 사우디하고 갈등하고 네. 러시아하고 미국에서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그러니까요. 중동 정세가 막 흔들렸잖아요. 네, 지금 사실 나토 회원국이죠. 그런데 네. 이제 집권 기간 동안 중동, 유럽의 안보 문제에도 개입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도 칠러 행보를 보이면서 서방하고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토에 이단하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외교 노선도 당연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기에 기존의 친서방 노선에서 튀르키예가 탈피해서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네. 독자적인 외교 정책이다라고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이제 서방과의 갈등도 피하지 않고 있고 뭐 중동, 아프리카 각 지역에 이제 갑자기 개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도 2019년에부터 뭐 산다고 했다가 미국이 굉장히 반발을 해서 서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그 운명을 사실상 튀르키예가 쥐고 있었잖아요. 핀란드는 이제 찬성을 해줬는데 스웨덴은 지금 여전히 동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방의 테러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경제 협력을 러시아랑 더 강화를 하고 있고 작년 9월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국제협의체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하겠다 이런 뜻도 나타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내가 재선되면 나는 외교 노선을 바꿀 계획이 없다 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에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아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그 지정학적으로 네네.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에 있기 요충지죠.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쳐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단 러시아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칠러 외교 노선은 계속될 전망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번 튀르키예 대선의 또 다른 승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야당의 클루츠 다로울루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 제재에 따른 서방의 결정을 따르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했었기 때문인데 네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야당 후보가 우세하다 뭐 이런 전망이 이제 한참 나왔었으니까 네. 튀르키예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에 러시아가 건설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최초 원자력 발전소 연료 장전식에 화상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 재선에 좀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선이 확정되니까 푸틴 대통령이 진심으로 축하한다. 독립적인 외교 방식을 국민들이 지지했다라는 의미다라면서 굉장한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불편했겠는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당선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은 겉으로는 밝혔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러니까요. 당선을 환영하지 네. 않는다는 입장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재선을 축하한다, 당선을 환영한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 이제 뭔가가 더 붙는 거죠. 네. 하지만 나토 동맹국으로서 국제사회 현안에서 튀르키예가 협력을 하길 기대한다라는 점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의 칠러 행보를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냈는데요. 네. 특히 미국과 서방은 지금 흑해랑 지중해를 연결하는 통로가 보스포루스 해협인데 이걸 튀르키예가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튀르키예를 통해서 러시아를 봉쇄하려는 전략을 펴고 싶은데 이게 또 재선이 되니까 동력을 얻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엮여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서방 국가들이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을 우려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에르도안이 패배한다면 기뻐할 것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고 가디언지도 서방 국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하루빨리 끝나길 내심 바라고 있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하고 서방이 그래서 이 대선 직전에 야당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서방 간 갈등이 더 깊어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 3월에 튀르키예 주재 미국 대사가 야당 대표를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이번 선거로 우리가 미국에 교훈을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방하고 조금 더 멀어진 만큼 좀 서방은 이번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더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왜 튀르키예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꽉 막아버리면 네. 러시아 함대는 흑해에 그냥 꼼짝없이 갇혀버리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진짜 절실했을 텐데 지금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이에서 사실 튀르키예가 중재역을 좀 자처해 왔잖아요. 예. 곡물 수출에도 맞아요. 굉장히 앞장서기도 했고 예. 근데 이제 러시아가 튀르키예랑 경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서방의 제재에 적응을 해버리고 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바라는 대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서방에서 분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튀르키예 이런 전략적 자율성을 튀르키예의 전통적인 외교 노선이니까 반서방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반론도 물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가 칠러 행보만 보인 건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비롯한 상당량의 무기를 제공했기 때문이고요. 평화협상도 주선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흑해 곡물협정도 중재를 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살펴봐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칠러 행보를 보이긴 하지만 겉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우린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서방이 회유 전략을 펴면 설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예. 반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좀 어떻게 행보하는지 보죠. 예, 지금까지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